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같이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이란 사회사업이라는 용어, 그리고 임상사회사업,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개념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사업이나 임상사회사업과 같은 미시적 수준의 실천을 강조했던 사회복지 실천은 점차적으로 그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에 대한 어떤 사회적 요인이 강조되었고, 그리고 체계적 관점이 도입되면서 문제를 클라이언트의 어떤 심리, 정서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환경 간의 어떤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는 어떤 인식이 크게 확대가 되어졌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사회사업이란 말과 임상사회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련된 말들이 같은 맥락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개인적인 측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 생각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인식에 대한 부분이 점점 확대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용어가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사업 실천이라는 용어 또는 사회사업이라는 용어들에 대한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1980년대부터 사회사업이 행정이라든가 제도를 포함한 사회복지학으로 변경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사회사업도 사회복지사도 변경되면서 사회복지 실천이 사회사업 실천이 사회복지 실천으로 좀 변경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은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 향상과 환경과의 어떤 더 나은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삶의 질이 좀 향상되어 돕는 전문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라든가 집단 또는 지역사회로 하여금 그들의 문제 해결 및 능력 향상을 시키고 그들의 어떤 목표에 대해서 바람직한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돕는 전문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즉 개인에 관련된 부분하고 환경적인 관련된 부분을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욕구와 문제를 관심을 갖고요. 인간의 욕구와 문제,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거죠? 예,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능력의 향상, 그리고 생활 과업, 그리고 사회적 기능 향상, 그리고 개인과 환경과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한 것들을 중요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이라든가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서비스 단위로 전문적인 지식의 바탕으로 구체적, 체계적인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 실천 방법에 관련된 것들을 좀 보시면 서비스 대상과 시작 방법, 범위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구분되어지고 있지만 전통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개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사회 사업, 그 소셜 워크 있어서 그 소셜 케이스 워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사회 사업, 그건 그룹워크 형태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조직화로 구분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그 3대 사회 사업, 개별 사회 사업, 집단 사회 사업,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 이 용어들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전통적인 3대 방법론 중에 하나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회복지 행정이라든가 사회복지조사들의 어떤 지원적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제 포함해지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후 개별사회사업이라든가 집단사회사업을 하나 통합되어지는 실천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목적, 가치 및 기술 체계를 묶는 어떤 작업으로서의 개편이 되면서 통합적인 어떤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는 어떤 사회복지 실천은 특정 하나의 어떤 방법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사회 사업이라든가 집단사회 사업, 지역사회 조직화가 서로 보완되고 그리고 복합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전문적인 체계가 만들어져야 전문적인 활동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많은 의견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별사회 사업은 개별사회에서만, 그러니까 집단만 계속 발전이 되어지고
전체적인 틀에 대한 부분들은 에 있어서 발전이 아니라 세부적인 형태들의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 체계에 관련된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좀 많았어요. 그리고, 그리고 개별사에서만 할 줄 알고 집단사회사업이라든가 지역사회 조직화에 관련된 것들을 할 줄 모르는 뭐 그런 부분들도 계속 좀 많이 발달이 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따라서 통합 방법론에 모든 사람들은 사회복지 실천 방법을 포함시키며 함께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이러한 통합 방법론을 받아들여서 사회복지 교육 과정을 변화시키게 되어집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사회 사업과 집단 사회 사업을 통합하고 사회복지 실천이라든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 형태로서 그 관련된 과목들에 대해서 구상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그 실천에 관련된 부분이 바로 이런 맥락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에 관련된 것을 보면 1958년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최초로 발표된 공식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목적을 좀 보면, 첫 번째는 그 개인과 집단의 환경 사이에 발생하는 어떤 불균형 상태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 또는 해소하도록 돕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개인이나 집단 환경 사이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해 잠재력을 찾아내어 사전에 예방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 및 예방의 어떤 목적을 위해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최대한의 어떤 그 잠재성을 찾아내는 것을 좀 강화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맥락들을 다양한 뭐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좀 얘기를 했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본다면, 첫 번째로는 개인의 어떤 문제 해결 처리 능력, 그 사회적 기능 수행을 향상시키는 거. 두 번째는 그 개인을 자원이라든가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와 연결하는 것. 어떤 체계와 연결한다는 것은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관련된 부분도 수행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혼자 관련된 일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체계들에 대한 연결은 좀 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지원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다른 체계와 연결하는 부분들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체계들의 어떤 효과적인과 인도적인 운영을 증진시키는 거. 네 번째는 사회 정의의 어떤 촉진을 위해 사회 정책의 어떤 개발과 개선에 공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관점에 관련된 부분을 좀씩 본다면, 사회적 그 전통적 사회복지 실천 방법은 극히 특정한 문제만 적용할 수 있어서 새롭고 복잡한 문제 상황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의 어떤 분화를 초래하여 다양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는 다양한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에 클라이언트 문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게 되었고, 일반 체계 이론하고 생태 체계 이론이 상당히 부각이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복합적인 형태들을 가지지 못하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좀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너무 지나치게 집중, 그러니까 세분화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집중이 되었고, 그리고 다양한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효율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환경 여러 가지 요소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인간의 어떤 적응적이고 진화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사람과 환경을 통합적으로 보고 개인과 환경 모두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적, 실천적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반체계 이론과 생태체계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적용이 되면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환경 체계와의 어떤 관계에 관심을 갖고 문제 현상을 파악하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일반 체계 이론에 있어서 좀 내용도 좀 보시면, 유기체와 환경 간의 어떤 체계적이고 상호작용, 그리고 상호 관련성을 전체성이라든가 상호성, 개방성의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고 분석한다는 그 의미가 되게 크고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의 어떤 통합된 체계로서의 외부 환경 체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상호 의존에 대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외부 체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이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아닌 다른 매체라든가 통해서도 끊임없이 상호작용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루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환경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일방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단선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양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인 관계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쪽 방향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연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그리고 쌍방향 형태로 움직여져야지만 그에 관련된 효과라든가 관계들에 대한 것들이 더 그 발전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일반 체계 이론에 있어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주요 개념들에 대한 것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주요 개념들에 대한 것을 보면 경계, 그리고 개방 체계와 폐쇄 체계, 그리고 혼론, 그다음에 항상성, 안정선택, 균형, 에너지 교환 과정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경계라는 것은 체계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거나 한 체계를 다른 체계와 구분하는 테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계는 눈에 보이지는 않은 관념적이고 그 개념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명확성과 투과성에 대한 어떤 구분으로서 경직된 어떤 경계, 그리고 혼돈된 경계, 명확한 경계가 있으며 건전한 체계는 반투과성 형태의 어떤 경계를 유지하는 것을 좀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 체계는 경계의 투과성을 지닌 어떤 체계로 정보라든가 에너지의 어떤 투입 또는 산출에 대한 것들이 자유롭게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방 체계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외부의 물질이라든가 에너지 그리고 정보들을 교환할 수 있는 체계라고 본다면 폐쇄 체계는 다른 체계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고립되어 있는 어떤 체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적 에너지에 대한 어떤 접근이 불가능하여 자체의 에너지만으로서 해야 되므로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흐르는 물과 그리고 고여있는 물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혼론은 어떤 체계가 그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작은 체계보다 상위 체계이고 그 체계, 그러니까 그 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큰 체계보다는 하위 체계가 된다는 현상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체계 속에서 그들은 둘러싼 큰 체계의 특성이 발견되기도 하고 작은 체계들이 큰 큰 체계의 어떤 동화되어지는 현상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항상성은 체계가 안정된 상태가 되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경향을 바로 항상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쉬운 이야기로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을 앉아있는 사람을 살짝 밀었어요. 그러면 약간 흔들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향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겠죠. 안정 상태는 쇠퇴해서 붕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정 상태는 환경과 교류뿐만 아니라 환경 변화, 그러니까 어떤 변화하는 여건에 적응하기 위한 어떤 구조를 변경시키는 어떤 개방 체계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균형은 외부 환경에 에너지를 어떤 새로 가져오는 일이 없이 현상을 유지하는 속성이 있으며 폐쇄 체계에 관련된 부분하고도 그 존재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교환 과정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교환 과정에 대한 행동력 특성은 투입, 전환, 산출, 환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투입은 체계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라든가 사물, 정보 등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생물학적 그리고 심리학적 생존과 성장은 투입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죠. 그리고 전환,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활동들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투입된 에너지를 자신에게 적합한 형태로 변형시켜 재조직화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투입 체계는 체계 내부로 입수되고 나면 에너지를 받고 변형되며 규제받고 체계의 어떤 기능 수행에 대해서 활용합니다. 그 산출은
체계에서 변형된 에너지를 환경으로 방출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전환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체계가 어떤 적극적으로 환경에 반응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환류는, 그러니까 피드백은 행동을 취한 체계에서 행동의 결과를 알려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행동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행위를 만들어내는 어떤 기존의 행위를 수정할 수도 있는 거죠. 즉 결과물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에 일어날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이렇게 사회복지 에너지 교환에서 투입, 전환, 산출, 피드백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요 단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투입, 전환, 산출, 피드백의 형태로서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에 있어서 그 일반 체계 이론에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체계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있는데, 이 체계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시려면 그 변화 매개 체계, 그리고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이렇게 네 가지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변화 매개 체계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사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 및 조직을 의미하며 변화 그 매개인 것은 계획된 변화를 목적으로 특수하게 고용된 돕는 사람, 즉 사회복지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체계는 서비스라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하며 사회복지사와 계약을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클라이언트가 되어진 거죠. 최근에는 사회복지 서비스라든가 받을 때 반드시 계약서 같은 형태를 좀 작성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목표에 합의를 이룰 때 개입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목표가 구체화되므로 클라이언트 체계에서 계약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복지관에 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사회복지사하고 클라이언트하고 계약서에 대한 것들을 쓰는 작업들을 좀 했었어요. 근데 처음엔 되게 낯설더라고요. 왜냐면 서비스에 대한 것들 제공해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그 돈에 대한 것과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좀 계약서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한 경우가 좀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체계 통해서 그 클라이언트도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책임들 같은 것들을 좀 가지게 되어졌어요. 자, 세 번째, 표적 체계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클라이언트의 체계와 동일시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변화 매개인이 클라이언트를 발굴, 접수하여 그의 개인의 문제를 돕는 경우에는 표적 체계와 클라이언트 체계가 동일하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클라이언트 체계가 표적 체계가 될 수도 있으나 클라이언트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 체계와 표적 체계는 흔히 부분적으로 중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사회복지사에게 중요한 과업은 클라이언트 체계와의 어떤 협조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표적 체계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행동 체계에 관련된 것을 보면요. 행동 체계는 사회복지사가 과업을 수행하는 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담임 교사로부터 학교 생활에 부정 학생을 변화시켜 달라고 요청을 받았다면 교사는 클라이언트이며 학생은 표적 체계가 되겠죠. 그러나 학교 사회복지사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학생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생은 클라이언트가 되었고 담임 교사는 행동 체계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좀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체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태 체계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태 체계 이론은 생태학하고 일반 체계 이론이 결합된 것으로 유기체들이 어떻게 적응하는 어떤 상태를 이루고 또 어떻게 서로 적응해 가는지에 초점을 두면서 인간과 환경의 어떤 상호작용, 상호의존성, 어떤 적응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개인은 하나의 체계로, 그리고 사회 환경을 또 다른 하나의 체계로 보고 생태학적으로 인간과
사회 환경 간의 어떤 적응과 상호작용으로 바라봄으로써 사회 체계적 어떤 관점과 그리고 생태학적 관점을 통합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어요. 생태 체계의 관점은 인간과 환경의 어떤 공유 영역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상호관계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환경 속의 인간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생태체계 이론의 어떤 주요 개념은 적응과 적합성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적응은 유기체와 환경의 욕구를 지원하는 유기체와의 어떤 환경 간의 관계를 의미를 하고요. 적합성은 개인 대 환경의 적절한 결합으로 개인의 어떤 적응적 욕구와 환경의 어떤 속성 간의 조화를 이루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생태체계론은 환경 속의 인간을 설명할 때 개인 인간의 어떤 적합성,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교류, 그리고 적응을 지지하거나 방해하는 요소들을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통합적 접근에 관련된 것도 같이 보아야 되는데, 통합적 접근은 이제 사회복사가 그 개인이라든가 집단, 지역사회에 제기되는 사회 문제에 대처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통된 하나의 원리나 개념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합화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본다면 통합적 접근은 사회복지 실천의 본질적인 어떤 개념과 기술, 가업 등에서 공통적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통합적 접근의 가치관은 클라이언트의 어떤 잠재성을 인정하고 계속적인 성장을 통해 잠재성을 개발할 수 있으며 성장과 미래를 지향하는 강조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공통적 기초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지식은 과거의 심리적인 어떤 역동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었던 것부터 사회라든가 문화, 환경 속의 인간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까지 확대된 개념으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과거의 사회복지의 개입은 주로 인간에게 초점을 두거나 환경에 초점을 두는 이분법적 형태예요. 인간이냐 환경이냐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따졌었는데, 통합적 방법은 양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둠으로써 인간과 환경의 공유 영역의 대입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존엄성을 인정하고 클라이언트의 참여라든가 강점, 그리고 자기 결정 및 어떤 개별화에 대한 것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강조를 하는 부분이 바로 통합적 접근에 대한 대표적인 특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